벽장 속에서 나오기. 류성희. 내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어있는 그림 앞에 서 있다. 한참을 뚫어져라 그 그림을 보고 있던 내가 그림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간다. 한 걸음, 두 걸음, 연분홍, 진분홍, 꽃분홍, 온통 분홍색 꽃이 뭉실뭉실 피어있는 길 속으로 들어간다. 어딜까? 처음 와본 길인데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어질어질한 향기가 나는 듯.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꽃비가 와사삭 흩날리는 듯. 멀리 사람이 서 있다. 검은 머리카락이 사라락 휘날린다. 여자다. 내가 여자에게 다가선다. 다가서면 멀어지고 또 다가서면 어느새 꼭 그만큼 멀어지는. 내가 다가서기를 멈추고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가 들고 있던 종이를 날린다. 한들한들 꽃잎처럼 날아온 종이가 내 발밑에 떨어진다. 종이를 집어보니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 내가 고개 들어 여자 쪽을 본다.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길 위엔 연분홍꽃 이파리만 하염없이 휘날리고 있다. 벌써 사흘째다. 똑같은 꿈이다. 깨고 나면 가슴이 먹먹한 것도 같다. 처음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곳이 어딜까 궁금했다. 그러다 둘째 날 머리를 감다 문득 생각났다. 아, 그곳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향의 봄이란 시 옆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까만 기와집 담장 위로 피어있는 분홍색 꽃 물이 원근감을 주기 위해 담장을 돌아가 피어 있을수록 뭉개져 버린. 복숭아 살구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 꽃들을 실제로 본 적 없는 내가 그 꽃 무리를 복숭아꽃, 살구꽃으로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다. 헌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교과서 그림이 왜 느닷없이 꿈속에 나타났을까? 나는 그 길 속으로 왜 걸어 들어갔을까? 그리고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서 있던 여자. 다가서면 멀어지고 다가서면 멀어지던 여자. 멀리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여자. 그녀. 텅 빈 종이. 그녀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니,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걸까? 그렇게 지독하게 완전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가버렸으면서. 이건 저주다. 지금도 나는 잠자리에 눕는 것이 두렵다. 눕기만 하면 끝없는 심연 속으로 한없이 추락하듯 현기증이 인다. 아무리 쑥 떨어져도 두 발은 여전히 허공에서 버둥댄다. 그 일이 있은 후 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래, 오늘은 기필코 대중탕에 가리라. 그래서 정말로 발가벗은 여자들을 봐도 더 이상 토하지 않고 발가벗은 나를 거울로 봐도 토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가리라. 가서 말해 주리라. 이제는 그만 너를 잊고 싶다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너를 기억하고 있는 뇌 어디쯤을 파내버리고 싶다고. 너와 같이 떠나버린 그 사람도 같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내 머리는 잊고 싶어도 내 몸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청계 웰빙 사우나. 내가 대중탕이란 곳에 오지 못했던 5년 동안
이 대중탕의 이름도 진화했다. 청계 목욕탕에서 청계 사우나, 얼마 전 대대적인 신축을 하더니 청계 웰빙 사우나로. 그래봤자 사람들이 발가벗고 몸을 씻는 곳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5년 전 그때 나는 일상으로 이곳에 왔었다. 목욕탕이란 곳이 그렇듯이 그날도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발가벗은 여자들이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귀여운 배를 뽕 내밀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 이제 막 채모가 나기 시작하고 가슴에 젖멍울이 생기는 소녀, 더 이상의 육체적 성장을 멈추고 절정기에 오른 여자. 아이를 한둘 좀 낳아 배도 처지고 가슴도 처진 아줌마, 그리고 이제는 다시 소멸하느라 온몸이 쭈글쭈글 주름진 할머니. 처음엔 괜찮았다. 그러나 점점 뿌연 수증기 속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발가벗은 여자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다. 숨을 고르니 비윗기가 좀 사그라졌다. 그때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임산부가 들어온 것은. 배 한가운데 검푸른 줄만 없었더라면, 배꼽이 튀어나오지만 않았더라면, 너무나 부풀어 오른 배에 푸르른 실핏줄만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참을 수 없이 훅 밀려드는 구토에 탕 밖으로 나갈 새도 없이 탕 속에다 토하고 말았다. 맨 먼저 소리를 지른 사람은 임산부였던가. 쌍년, 지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쌍년? 쌍년이라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상스런 욕을. 그 뒤로 기억이 없다. 깨어나 맨 처음 본 것은 울다가 웃다가 다시 웃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대중탕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부도 주인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인간도 이처럼 개보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조심스레 옷을 벗었다. 5년 동안 나는 타인의 벌거벗은 육체를 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몸도 본 적이 없었다. 창문 없는 목욕탕 문을 꼭 닫고 어둠 속에서 후다닥 재빨리 샤워만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사흘 동안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때 그 일들이 있은 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녀를. 그것은 이제는 그녀를 만나러 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나는 오늘 목욕탕에서 두 눈 부릅뜨고 벌거벗은 여자들의 육체를 볼 것이며 나 자신의 몸뚱어리 또한 볼 것이다. 그래야만 그를 만날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옷을 벗고 재빨리 수건으로 온몸을 가렸다. 그리고 숨을 잠깐 멈췄다. 하나, 둘, 셋. 눈을 뜨고 수건을 주르르 떨어뜨렸다. 거기 전신 거울 속에는 26 눈부신 여자의 나신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다. 풍만하지 않은, 그렇다고 말랐다고 할 수도 없는, 남성을 아직 모르는 여성이 있었다. 나는 서서히 뒤돌아 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벌거벗은 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떼를 밀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그렇게 건강하게 땀인지 물인지 흘리며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구토가 일지 않는다. 다행이다. 땀도 물도 눈물도 모두 같아서. 흐르는 눈물 속에서 발가벗고 내 앞에 서 있던 그녀를 본다. 자홍이, 홍자홍.
홍자홍. 얼굴보다 이름이 앞서는 붉고 붉어 또 붉다는 이름을 가진 그녀와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입시 재수학원에서였다. 아니다. 난 그때의 자홍을 기억하지 못하니 자홍이 날 처음 본 곳이 재수학원이었다는 말이 맞겠다. 강남에서 꽤 크게 입시학원을 경영하던 작은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했다. 입시 막바지에 있는 재수생들 딱 한 달 동안만 자율학습 선생이 돼달라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 감독만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가르쳐만 주면 된다고 했다. 내가 망설이자 한 해 전에 입시를 치렀으니 아이들한테도 산 경험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작은 아버지가 설득했다. 꽤 좋은 대학 영문과에 내 미모도 한몫 계산에 넣었으리라. 용돈을 거저주기 아까웠던 작은 아버지가 제안한 액수도 거절하기 힘든 돈이었다. 나는 하겠다고 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 본다. 그때 내가 만약 작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랬다면 자홍과의 인연을 비껴갈 수 있었을까? 저녁 8시 학원에 갔다가 새벽 2시 학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다지 질문도 없었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다. 나도 재수를 해봐서 안다. 입시를 한 달여 앞 초일기에 들어가면 입시생들은 눈앞에 2가지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한껏 웃고 있는 자신과 그런 친구를 부러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군다나 재수 중이라면 남도 자신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게 상수다. 그러던 어느 날 으슬으슬 추웠던 날로 기억한다. 쉬는 시간 커피 한 잔을 타서 막 마시려는데 핸드폰 문자 알람이 울렸다. 또 누구? 이곳에 온 이후 하루에 50개쯤 문자를 받는다. 그중 48개쯤은 번호 표시 금지이다. 나머지 2개에는 똑같은 답을 보낸다. No pain, no gain. 아자아자. 극히 단조로운 생활에 지친 재수생들이 1분간의 재미를 위해 미모의 명문대학 1학년 선생 아닌 선생에게 문자 아닌 문자를 날리는 것쯤은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다. 어찌하여 나는 사랑하는 자의 피를 먹고 싶습니까? 그리고 가위, 기호, 무엇이듯 닿기만 하면 싹둑 베어버릴 듯 양날을 한껏 벌리고 있는 새빨간 가위. 물론 서정주 시의 일부분이란 것은 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뚝 떼어 그것도 번호 표시 금지로 온 문자를 받으니 어째 으스스하다. 그리고 그 가위라니. 나는 핸드폰에서 기호 부분을 찾아보았다. 있다. 도형 1 부분에. 대체 이 가위 그림은 무엇을 상징할까? 관계를 끊고 싶을 때?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 가위만 그려진 문자를 받는다면 우리 절교하자쯤으로 이해해야 하나? 나는 괜히 섬뜩해 몸을 부르르 떨며 무심코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마신 커피 맛을. 몸이 아프려고 하면 의식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고 커피 맛이 달라진다. 그날은 그 맛이 유난히 지독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 무의식이 먼저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담배꽁초 우린 맛이란 걸. 다음 날 다시 가위가 그려진 문자가 왔다. Coming out of the closet.
그리고 가위. 벽장 속에서 나오기, 자신을 억압하고 묶고 있는 것에서 탈출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이다. 가위에 답답하고 꽉 막힌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듯한 현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선 가위의 정체를 모르고 또 안다 한들 뭘 어떻게. 가위는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나 보다. 그 다음 날도 가위가 왔다. 검은색 터들넥 스웨터, 물 빠진 청바지, 당신 손에 들린 은색 볼펜, 마음이 아픕니다. 스웨터와 청바지, 오늘 입은 옷이다. 손에 들린 은색 볼펜, 내가 그랬나? 마음이 아프다 하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군. 나를 은밀히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애태우다가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기보다는 솔직히 시간을 메울 재미가 필요했다. 한밤중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며 떠들고 질문은커녕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친 재수생들 뒤통수 보는 데에 나도 지쳐있다. 작은 아버지가 주기로 한 거금만 아니라면 당장 감기를 핑계로 그만두고 싶다. 나는 나를 관찰하는 사람을 찾아내 보기로 했다. 나를 관찰하는 사람을 찾아내 되레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 재미가 쏠쏠할 듯도 싶다.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들어가는 5반에 모두 다른 어떤 것을 들고 들어가면 된다. 우선은 반부터 알아내고 일단은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나는 일단 색연필 5자루를 구했다. 그리고 1반부터 5반까지 차례로 다른 색깔을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잽싸게 확인했다. 기다리는 건 가위 기호가 있는 문자. 실패다. 오늘 가위 기호가 있는 문자는 없었다. 다음 날도 난 색색의 다른 색연필을 들고 각 반을 돌았다. 역시 실패. 결석자는 없다. 가위가 우울한가? 가위를 쉽게 찾아냈다면 그저 그런 장난으로 생각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가위는 마치 나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나 한 듯 자꾸 피해갔다. 눈에 띄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고민하다 무늬와 색깔이 약간씩 다른 머플러를 5장 샀다.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어쩌면 그 당시 나도 재수생들만큼이나 뭔가 꽉 차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가위 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쫙 나가버릴 만큼. 오늘 우리 반에 파란색 머플러하고 왔습니다. 이런 가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반은 알았다. 파란색 머플러라면 S반 모두 25명. 우선 13명의 여자들은 제외하고 12명의 남자들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일치시키기도 전에 학원은 끝났다. 입시 날짜가 다가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난 가위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겠습니다. 내가 가위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다. 가위는 우연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 5년이 흐른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 이름조차 말하기 힘든, 날 미쳐버리게 만든 그 사람을 백현재라는 남자를
처음 보았던 순간을, 고통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기억들을. 입시학원이 끝나고 길고 긴 겨울 방학이 끝나가는 2000년 1월 3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밖에는 때 아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울한 날이었다. 난 같이 영화 보기로 한 친구를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남자가 일어서자 500원짜리 동전이 뱅그르르 떨어졌다. 나는 동전을 집어들고 남자의 등을 향해 말했다. 저기요. 못 들은 것 같았다. 남자 등을 쳤다. 남자가 뒤돌아봤다.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남자가 나를 빤히 봤다. 가지세요.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가지세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뭐야? 그러니까 500원은 돈도 아니다 이거야? 처음엔 황당했다. 일부러 버려? 동전 버리는 게 취미인가? 하지만 난 그날 본 영화를 기억할 수 없다. 날 빤히 보던 남자의 눈빛, 어쩐지 장난 같지만은 않은 낮고 조용한 진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목소리. 왜 500원짜리 동전을 일부러 떨어뜨렸을까?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남자가 영화 보는 내내 떠올랐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나는 집 앞 슈퍼에 들러 그 500원으로 쭈쭈바를 사 먹었다. 겨울비 맞으며 속이 얼얼할 정도로 먹는 쭈쭈바도 괜찮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선릉역 근처에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왠지 500원짜리 남자가 또 있을 것 같아서다. 30분쯤 미리 도착해 역 안을 서성거렸다. 남자는 없었다. 픽 헛웃음이 나왔다. 가려다 나는 봤다. 어제 앉았던 그 의자 밑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손을 뻗어 그 돈을 줍는데 순식간에 찌르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수백만 볼트의 전기 같은. 그를 다시 학교 사진 동아리 방에서 봤을 때도 그랬다. 찌르르. 내가 미처 그를 기억해내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그를 기억해냈다. 나는 이미 그 백현재라는 남자한테 감전당해 버린 것이다. 나는 사랑했다. 그토록 빠르게, 그토록 깊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21살 소녀를 벗고 여자가 된 나는 마음껏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생선회를 먹고 그가 사용하는 똑같은 치약과 비누로 바꾸고 헤어져 있는 시간이 안타까워 할 수만 있다면 동거라도 해버리고 싶은,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었다. 그도 그랬을 것이다. 그녀 자홍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선배님이라고 부를까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사진 동아리 반 신입생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입시학원에서 봤어요. 그때는 선생님이셨죠. 눈망울이 포도송이 같네. 그녀의 건방진 말투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미친 나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같은 학교 동아리이니 선배님으로 부를게요. 김승주 선배님. 그녀가 내 이름을 분절했다. 저렇게 또렷이 예쁜 아이도 있었나. 물론 재수생들 뒤통수만 봐온 나는 기억할 수 없다. 자홍이에요. 홍자홍. 홍자홍? 붉고 붉어 또 붉다는 뜻인가? 내 어깨에 휘두른 팔을 내리며 그가 물었다. 자홍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선배님 이름은요? 나?
난 백현재.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회색이 됐다는 뜻인가요? 잠깐 침묵. 하하하하. 그가 터트리는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사람은 나였다.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명쾌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다.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중에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내게 그가 말했다. 너는 가랑비처럼 스며들어왔지만 자웅은 소낙비처럼 휘몰아쳐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웅을 피할 수 없었다고. 흔히들 사랑은 움직인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세상 모든 게 변화하는데 사랑치가 무슨 대수리야. 사랑이 소낙비처럼 휘몰아쳐서 피할 수 없었다고?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나를 그토록 순식간에 아무런 준비 없는 날 허공에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와 자홍이 한껏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나. 예전에 그가 남겼던 음성 메시지를 수백 번 듣는 나. 낮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나. 내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었다면 손목을 긋든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지 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었다. 한 번은 자홍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한. 난 지금 너희 머리카락을 잡고 널 땅바닥에 내팽개쳐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다. 너의 멱살을 부여잡고 소리치고 싶다. 네가 뭔데 그와 나 사이에 끼어들었느냐. 너만 없었다면 우린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거다. 너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빨리 미쳐버리길 바라지 않았을 거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두 눈에 힘을 주고 자웅을 똑바로 쳐다봤다. 백현재 선배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주르르. 아무리 눈에 힘을 줘도 소용없다. 난 아직도 백현재라는 이름만 들어도 찌르르 감전된다. 언제까지 사랑하실 건데요? 그런 힘이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그녀의 뺨이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래요, 때려요. 날 때려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다면 때리세요. 너는 사랑한다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가증스러운. 나는 그녀의 뺨을 한 대 더 올려 붙였다. 내 손에 들린 과자를 뺏어가 먹어버린 사람은 그녀다. 그녀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랑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다면 또 그렇게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다. 선능력 학사 오피스텔 201호 9시.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무리 그가 메시지를 보냈어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보지 말았어야 했다. 문을 열자 남자의 벗은 모습이 먼저 보였다. 닫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데 순간 그가 뒤돌아봤다. 백현재.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내 사랑.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른 파악할 수 없었다. 당황한 그의 등에 가렸던 여자가 부스스 일어났다.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발가벗은 몸이 먼저 보였다. 여자가 내게 한 발 다가서며 자홍, 홍자홍, 붉고 붉어 또 붉다는 이름을 가진 그녀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전철을 탔는지 걸어왔는지 울었는지 웃었는지 어디서 이마가 깨지고 왜 치마가 찢겨졌는지
어떻게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지 내가 기억하는 건 문을 열어준 엄마의 비명 소리뿐. 그래, 기억할 수 없다면 애써 기억하지 말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 테니까. 며칠 뒤 대중 목욕탕을 갔다. 여자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탕에다 신물까지 다 토했다. 쌍년이라는 욕은 그 터질 듯한 배를 가진 임산부가 아니라 그녀에게 하고 싶은 욕이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깨워도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잤다. 사람들은 그것을 혼수 상태라 했다. 깨워도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자고 나니 그들이 죽어버렸다. 동반 자살이라고 했다. 사랑이 죄라고 했다. 얼어 죽을 사랑이 무슨 죄인가. 사랑을 사칭한 그들이 죄지. 그때 나는 죽어버림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앗아가 버린 그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앙당 물었다. 언젠가 꽃 속에서 다시 꽃이 핀 희한한 꽃을 본 적 있다. 나는 그게 꽃이 아니라 징그러운 욕망 덩어리로 보였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남을 파고드는 상처에 상처를 덧내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지만 나는 그들이 있다는 납골당에 단번에 갈 수 없었다. 가던 길을 되돌아 선능역에서 내렸다. 선능,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마치 음모라도 꾸미듯 죽어버린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떠오른 곳, 우린 이곳에 왔었다.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때부터 나보다는 자홍을 더 많이 쳐다보았을 것이다. 그가 자홍을 보고 푸하하하 웃음을 터뜨린 다음 사진반 동아리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선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승패가 결정난 바둑을 복기하듯 그날을 복기해 본다. 복잡한 순서를 잘도 기억하는 해설자처럼 나 역시 이곳에 오자 그날의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내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와 자홍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자홍이가 같이 기다려 주겠다고 해서 말이야. 나는 그의 팔짱부터 꼈다. 싱그러운 하늘, 살랑살랑한 바람, 사랑하는 사람의 팔짱을 끼고 걷는 나는 너무나 행복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선능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그와 내가 자홍을 동시에 봤다. 문 하나만 들어서면 단번에 500년 시공을 뛰어넘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가? 마치 샌과 치히로가 작은 굴다리 하나를 지나자 정령들의 세계로 들어선 것처럼요. 푸하하하하. 그가 그때처럼 또 소리내어 웃었다. 내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왕과 왕비의 묘가 있는 정령들의 세계네요. 그녀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다. 금싸라기보다 더 비싸다는 서울시 한복판에 이만한 땅을 차지하고 떡하니 누워있다니. 그것도 500년씩이나. 대단하네요. 근데 이 안에 정말 정연 왕후의 시신이 있을까요? 그녀가 정연 왕후 능을 지키고 있는 석상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그녀가 찍고 있는 석상은 반 천년 동안이나 왕비를 지키느라 닳고 닳아 아무리 봐도 호랑이는 아니었다. 껍질 벗겨진 호랑이라면 모를까. 자홍이 너는 바람을 본 적 있니? 그가 그녀가 찍고 있는 석상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호랑이의 껍질을 벗긴 건 세월의 풍화만이 아닌 듯 싶다. 자홍이 코를 찡긋했다.
심각한 것을 생각할 때면 나오는 버릇 같았다. 알아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현재 선배. 긍정의 침묵. 하긴 칼국수에 칼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앞에 붙을 자격은 있어. 칼로 썰었잖아. 자홍과 그가 마주보며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아니 왠지 모르게 스멀스멀 화가 나려고 했다. 대식이라고 알아요? 승주 선배? 대식? 몰라. 그게 뭔데? 그녀에 대한 불편함이 볼멘 소리로 나왔다. 나의 못마땅함을 읽었는지 자홍이 시선을 돌렸다. 그래, 나도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이 있어. 문종의 두 번째 마누라 봉무어라는 휘비는 소쌍이라는 궁녀와 대식을 즐기다가 폐출당했다. 그러니까 대식이란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지. 과 수석 역사학도답게 그가 말했다. 하여튼 뭐든 폐쇄시켜 넣으면 그 안에서 썩고 곰고 한다더니 나는 동성애가 싫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꺼낸 그녀가 싫어서 계속 삐딱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생각해봐라. 야, 일단 수백이니 평생 왕의 성은은 입지 못한 궁녀들이 금단의 사랑에 눈을 뜬 거지. 헌데 문종한테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첫 번째 현덕 왕후도 하도 문종이 자신을 본체만 채 하자 압승슬이라는 비방책을 썼거든. 압승슬? 어떻게 하는 건데? 변심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발을 태워서 몰래 먹이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 그런데 들키고 말아. 그래서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에게 폐출당해. 죄목이 뭔지 알아? 그녀도 나도 되묻지 않았다. 머쓱해진 그가 머쓱하게 말했다. 불량식품 위반죄. 자홍이 말대답으로 빙긋이 웃었던가. 나중에 나는 그에게 먹일 수만 있다면 신발을 태워서 몰래 먹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내 곁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질투는 사람을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그런 것처럼. 그날 그의 카메라 속에는 나보다 정연 왕후의 능보다 자홍의 뒷모습이 훨씬 많이 찍혀 있었다. 그때 그가 이 석상에 손을 살짝 올렸었지. 그는 이곳이 특히 좋다고 했다. 이곳에 오면 조선이라는 한 시대가 이렇듯 손으로 만져질 듯 실체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5년 전 그가 만진 그 석상을 만져보았다. 아직도 저 아래 저 깊숙이에서 이제는 그만 일렁거려도 좋을 그 아픔이 나를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내가 징글징글하다. 그와 자홍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친구들은 나를 향한 죄책감 때문일 거라고 했다. 그건 죽은 자들을 마음껏 미워조차 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위로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 가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사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나아.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아. 화를 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란히 누워있는 그들 옆에 있었다는 유서 내용이다. 사인은 파라치온 과다 투여에 의한 심장마비, 해박한 역사학도와 해박한 역사학도를 꿈꾸는 여자가 나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파라치온이란 약물을 투여하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디서 나왔는지 진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슬렁슬렁 정연 왕후 능으로 올라갔다. 저런 발칙한
무엄하게도 왕비의 무덤을 밟고 올라가다니 내가 웃거나 말거나 고양이는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그 몸짓이 훨씬 여유롭고 훨씬 자유롭고 훨씬 예민했다. 도시 한복판에서 진화를 거부한 고양이의 몸짓이었다. 나는 고양이 뒤를 따라 일어섰다. 그와 자옹이 같이 있을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건물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었다. 누구한테 먼저 갈 것인가? 꽃도 하나뿐인데. 2545 백현재. 그는 하얀색 유골함에 들어 있었다. 저 안에 그가 있다니 실감나지 않았다. 옆에는 한껏 웃고 있는 사진이 있고 언젠가 그에게 물어본 적 있다. 그날 왜 500원짜리 동전을 일부러 떨어뜨렸느냐고 그가 나지기 말했었다. 대학에 떨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500원을 주어 그걸로 쭈쭈바를 사 먹었는데 한순간 정신이 번쩍 나며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보였다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나도 쭈쭈바를 사 먹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곳에서 500원짜리를 주었다는 말도, 그리고 그 돈을 코팅해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는 말도 한순간에 서로를 알아봤어. 이건 운명이야 하며 혼자 좋아했었는데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오히려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죽음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겠구나 하는 추모관은 열게 돼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편지나 사진 같은 자잘한 소품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생각조차 못한 나는 그저 웃고 있는 그의 사진 옆에 소국 한 송이를 놓았다. 그제야 나는 그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나는 그런 세세한 것을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3달 동안 사랑하고 5년 동안 그 사랑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1324 홍자홍.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조용한 시선, 이렇게 한껏 웃지도 못할 거면서 그녀의 추모함을 열었다. 소국 한 송이를 넣고 닫으려는데 그때 보였다. 가위가. 편지들 사이에 보이는 익숙한 가위 기호. 누가 자옹이에게 이런 기호가 그려진 편지를 썼을까? 그 사람은 그 옛날 내게 가위 기호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과 동일인일까? 어쩐지 그럴 것만 같았다. 그 옛날 같은 입시학원에 다녔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때 자옹이를 좋아해서 편지를 읽고 싶었다. 남의 편지를 보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지금은 봐도 된다. 자옹이 내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쯤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봉투를 여니 그 안에 작은 봉투가 또 있었다. 겉봉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옹 선배 부탁으로 이 편지를 이곳에 놓습니다. 자옹 선배가 이 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선배의 명복을 빌어주길. 그때 선배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2000년 7월 14일. 가슴이 쿵쾅거리고 관자놀이가 옥신됐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나에게 자옹이 보낸 것이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편지를 들고 일단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새처럼 다듬어 놓은 나무들이 이곳이 납골당이란 걸 말해 주는 듯하다. 죽은 자가 보낸 편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봉투는 봉에 있었다. 나는 비밀의 문을 열듯 봉투를 열었다. 백현재는 홍자홍을 사랑했습니다. 김승주는 백현재를 사랑했습니다. 홍자홍은 김승주를 사랑했습니다. 날 바라보지 않는 당신, 다른 남자만을 바라보는 당신, 질투가 내 심장을 파고듭니다. 백현재가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알아버렸습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넌 사과를 먹고 있으면서 배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널 사랑하는 날 피할 수 없구나.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냐고 물었지요. 이제 대답하지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당신의 피가 마시고 싶을 만큼 영원히. 나는 몰랐다. 나를 향한 사랑을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유죄다. 나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한다. 나만 빼고. 이제는 내가 벽장 속에서 나올 차례이다.